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그 8주 동안 대기역학, 기상역학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 이 기상역학이라는 과목은 일반 기상학에서 그 대기 운동학, 그것이 좀 확장되고 깊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기상학하고 그 대기 분석 및 일기 분석 및 그 예보법은 이제 9급에서 시험 과목이고, 이 7급에서는 이제 물리기상학하고 기상역학. 근데 물리기상학은 또 기상역학 중에서 일반 기상학에서 기상학 개론, 거기서 뭐 구름 및 강수 과정하고 뭐 대기 현상, 뭐 광학, 이런 연력학 이런 것이 묶여 가지고 물리기상학이 된 거고, 이 대기 운동학적이 기상역학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기상역학이 쉽지가 않거든요, 과목이. 그래서 이 기상역학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대기역학의 기본 교과서로 쓰고 있는 것이 미국 워싱턴 대학의 홀튼 교수가 쓴 대기역학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지금 3판서부터 번역판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소개돼가지고 지금 5판이 나와서 번역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특히 우리 기상학에서는 책들이 없어가지고 전부 원서들로 배우고 뭐 그러다가 번역판이 생겨서 좀 공부하기는 쉬워졌지만은 그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말로 썼다고 해서 읽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그 책이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그 책에서 기본적으로 수식을 설명하는 것을 벡터로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벡터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웠으면 알겠지만, 어떤 물리량이 있으면 그것이 크기만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스칼라라 그러고, 크기하고 방향을 가진 것은 벡터라 그래요. 그래서 뭐 수식을 전개하고 뭐 이랬을 때 뭐 스칼라적으로 접근하느냐, 뭐 벡터로 접근하느냐 이러는 건데, 그 벡터가 여러분들한테 잘 읽지가 않다고요. 특히 이 대학에서 일반 물리학을 배우고 그랬으면 되는데, 요즘 추세가 이과 출신들도 고등학교 때 물리를 안 배우는 추세고 그래가지고 이 벡터를 잘 몰라.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벡터가 뭐냐고 생각하면, 우리가 유치원 다니고 그럴 때는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거 다 알았었잖아요. 그렇죠? 더하기 빼기 알다가 국민학교 딱 들어가면 구구단을 딱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구단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는 곱셈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방법이 없지. 2 곱하기 3을 갖다가 2를 3번 더 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 마찬가지야. 이 수식을 하는데도 벡터를 모르고 스칼라적으로만 하면은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곱셈에서 우리가 뭐 6 곱하기 2 곱하기 3은 2, 3은 6 해서 나오는 거 되지만, 스칼라적으로 할 때는 2 곱하기 3 하나밖에 없지만은, 이 벡터로 하면은 내적이 있고 외적이 있어서 곱하기가 2가지 방법이 있고 막 이래. 그래서 이 벡터를 연사법을 완전히 배워가지고서는 하면은 모든 게 쉽게 풀리고, 그래서 그 책 보기가 쉬운데, 그게 벡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과 출신들 알겠지만은 벡터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한 학기 때 배우고 있잖아. 그거 배우고서는 이제 우리가 물리로 들어가든지 수학을 들어갈 때 그거 제대로 안 배우면 또 거기서 또 헤매잖아. 뭐라 그러나, 이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학교 다닐 때 곱셈 모르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그렇죠? 곱셈을 모르면 수학 문제 못 풀고, 중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해? 인수분해 모르면 인생 끝난 거죠. 다른 사람도 문제 풀고 그러는데 인수분해 모르면 헤매다가 시간 다 가고, 고등학교 때 미적 모르면은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이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나가려면 벡터를 배워야 되는데, 지금 언제 벡터 배워서 그 책을 보겠냔 말이야. 그래서 안 돼서 그 벡터 홀턴 역학을 좀 나름대로 쉽게 쓴 것이 그나마 이 책이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렇게 홀턴 역학 책에 있는 내용을 스칼라적으로 해석해 되는 책들이
뭐 어떤 뭐 수식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있겠지만 이렇게 묶어놓은 건 아마 어떻게 보면 처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 역학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고 이런 쪽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 7급 시험 처음 해봤을 때 시험 본 그 답안지를 처음 이렇게 갖고 왔을 때, 그러니까 이 7급이 저기 기상청에서 이게 정기적으로 뽑는 것이 지금 세 번째예요. 그 지금 9급이 정기적으로 쭉 뽑는 게 정말 한 10회쯤 됐나? 2010년인가? 2003년 몇 년이야? 2005년인가? 그때 생겨서 아마 쭉 이 공개 모집으로 뽑는 것이 그 저기 전공 안 따지고 나이 안 따지고 저기 9급 뽑는 것이 지금 뭐 거진 한 10년 가까이 되고, 지금 이 7급은 지금 저기 올해가 지금 3년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나왔을 때 보니까 좀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빈별력이 없으니까는 다음에는 저기 2회째는 좀 쉽게 나오겠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더 어렵게 나왔어. 저기 도저히 뭐 어떤 건 나도 이렇게 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책 보고 찾아본다는 거 아직도 안 찾아봐가지고 아직도 답을 모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왔어.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되면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 커트라인이 아마 60점대 있는 것 같지, 뭐 그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우면은 그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다 모르는 문제를 찍어서 맞춘 사람이 되는 이런 공산이 커서 문제가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더니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9급하고 7급하고의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9급 문제나 7급 문제나 똑같다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더 쉽게는 안 하고 첫 번째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책 갖고도 좀 내용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자라는 내용은 그때 내가 다시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겠어요. 그래서 좀 폭넓게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근데 시험 준비를 하는 거는 어떤 뭐 수식이 나왔으면 그것을 이해해서 쓰라든지 뭐 유도하라 이런 거는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사지선다해서 가장 근접하는 답을 고르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도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배제하고 어떻게 하는 것만은 나한테 하는 걸 한번 보고, 결과식이 뭐다. 그럼 결과식이 외우는 방법. 그 다음에는 내가 9급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공부했을 때 느껴보셨어요? 이 물리나 이 기상이나 이런 그 수식을 다루고 이러는 문제는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외울 것도 많이 있지만은 뭐 주요 공식 같은 걸 외워야 되지만 이해해야 되는 건데, 그 이해하는 것을 도표나 수식이나 이런 거로다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도표나 그 그래프 있잖아요. 그거를 주의하면서 이렇게 결과식을 공부하는 이런 방법들을 익히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일반적으로 보통 시험 문제가 20문제가 나오면은 10문제 정도는 그 우리가 배운 그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하면서 그렇게 뽑고, 그 다음에 보통 그 나머지 10문제 중에서 한 3문제나 4문제는 진짜 어려워가지고 그건 진짜 잘하는 사람이나 보는 거고, 나머지 또 한 4-5문제는 좀 쉬운 문제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험 보는 그 객관식 문제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내가 보면은 10개가 그거고 나머지 10개가 더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20개 문제 중에서 10문제는 우리가 공부해서 우선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지금 역학을 시작하고 그랬을 테니까는 좀 처음에는 조금 지리하더라도 기본을 좀 다져가면서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좀 어려운 거 나오면 뭐 수식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도표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최소한 그 20문제 중에서 10문제는 우리가 좀 알면서 좀 덤벼보고, 그 나머지 그 10문제 어려운 거는 내가 이제 프린트 좀 해주고 여기서 좀 어려웠던 거 이런 것들 해서 이거 여기서는 뭐 100점 만점 다 받자기는 이거 힘든 것 같아. 그래서 한 70점, 80점 나오면 잘 나오는 거로 보고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보겠어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수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서 해야지 지금 이 역학은 범위도 넓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공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접근할 보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좀 해보고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간 이런 식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는 기본 문제 같은 것을 풀어봐가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래서 강의 시간에 못 배운 것은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급 공부할 때나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다른 노트를 하나 이렇게 딱 준비를 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우다가 모르겠는 거는 그 노트에다 다 적어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정리하고 그럴 때 다음에 할 때 아는 거는 빼버리고 뭐 이렇게 다 채우러 남는 거 그거를 가지고 시험 보기 직전에 다시 한번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잖아. 8월 달에 해보니까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틈틈이 지난 기상학개론 또 일기 분석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면서 하면은 워낙 커트라인이 낮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지금 이번에는 구급 시험이 그렇게 다 내가 보면은 튀는 문제들이 안 나왔던 것 같아. 보통 우리가 안 배운 것 같다 뭐 튀는 문제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데서 나왔던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기상역학이나 물리기상학에서 좀 수준 높은 것을 배운 사람은 구급 시험 볼 때 쉽게 접근하는 것들을 아마 이거 공부해 보면서 느낄 거야. 아 이거 몇 년도에 나왔던 문제하고 비슷한 걸 여기 지금 배우는구나. 뭐 이런 것도 아마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처음 시간이고 하니까 좀 기초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좀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거는 9급에서는 다 진짜로 그냥 무슨 수식이 하나 딱 나오면 결과식, 의외로 방법 이런 걸 배웠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런 여러분 물론 뭐 어떤 수식이 나왔으면 그 유도하는 그 과정은 다 외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이런 원리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구나 하는 원리 같은 거를 좀 배우면은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도 그런 것들이 기본이 쫙 돼 있는 사람은 유치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소리야. 그렇죠? 이거 무슨 소리냐면 구구단에 안 배운 거라고 해서 뭐 두 자릿수 배우다 세 자릿수가 나왔으면 구구단을 확실히 외우는 사람은 문제 풀잖아. 나는 두 자릿수만 곱셈했는데 왜 세 자릿수가 나왔냐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을 이렇게 착실히 하면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역학에서는 오히려 일반 기상학보다 더 좀 기체를 좀 다지고서는 조금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뒤로 갈 때는 좀 빨리 가면서 나름대로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페이지나 11페이지에 이제 나온 말부터 기초보존법부터 하겠어요. 거기서 그 1절에서 나온 말이 기상역학인데 이 앞에 나온 말이 내가 쓴 말이 아니고 그 유명한 홀턴 대기역학에서 주요 서문하고 거기서 본인이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을 쓴 것 중에서 난 좋은 말이라 해서 싹 내가 들어다가 여기다 놓은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기상역학은 이 기상하고 기후에 연관된 대기 운동.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본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대기 운동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대기 운동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배웠죠. 대기 운동이라 그러면은 지금 대기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역학을 배우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 운동이라면 뭐였었어요? 지금 대기를 어떤 이 대기에 공기가 있으면 이걸 갖다 다 따질 수는 없잖아. 이럴 때는 우리가 무한소로 따져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작은 입체로다가 보는 거 아니야. 그걸 무한소로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무한소 최적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움직이는 것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 해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대기 운동이라면 어떻게 한다 해서 첫 번째 운동이 뭐예요? 대기가 움직이는 모양을 가만히 보면 어떤 움직임의 합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병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병진 운동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는 것들이 얘가 이 무한소의 작은 입자가 어떻게 움직여? 이게 직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뭐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뭐 이렇게 움직였을 거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두 번째 움직임이 뭐냐면은 회전 운동이라 그랬잖아. 회전 운동이라서 그러니까
아마 저기 책에 표시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뭐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회전 운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얘가 몰려들거나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이나 발사는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부호가 다른 거지. 몰려들면 수렴이고 퍼져나가면 발산이라 해서 뭐 발산 운동 같은 것이 수렴 또는 발산 운동.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시해? 뭐 이렇게 물러들면 수렴이고 바깥으로 나가면 발산이고. 그다음에는 이게 변형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변형장, 디포메 이런 네 가지의 운동의 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다 힘이 없고 얘만 있으면 그 공기는 직선으로 가는 거고, 얘가 없고 얘만 없으면 얘는 뭐 이렇게 뱅뱅뱅 돌든지 이렇게 돌든지 돌았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다 여기면 안 움직이는 거고, 이거 근데 이제 얘가 주심이고 요거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뭐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는 것들은 전부 이런 운동의 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얘가 크냐 작으냐, 어느 게 크냐 작으냐, 이거 문제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런 그 대기의 운동을 수식적으로 표현해서 그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 뭐 하고 이렇게 연구해 보는 학문이 기상력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는 어떤 운동이 있으면 그걸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미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수학을 해야 되고. 그래서 미적은 이 기상력학은 미적분하고 이 수식 다루는 거, 수학이 물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역학 뭐라 그러나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발산 그다음에 변형이라고 우선 책에 있는 것대로 한번 써보고, 자 그렇다 그러면은 변형, 회전 운동이라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움직였나 얘를 추적하고 따라오고 이렇게 해보려 그러면은 이 아까 무한소에 있는 대기 기체라고 보면은 얘가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면 얘는 어떻게 해요? 얘가 움직임이 불연속이 생기면 안 된다는 소리야. 불연속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연속이 돼야지 미적이 가능한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수식으로 다루다 그랬으니까 미적분을 하는 것은 필수불가한 문제 아니야. 그래서 미적이 되려 그러면은 이 함수는 연속이 쪽에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대기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렇게 친다고 모든 공기의 입자가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심한 놈은 어떻게 보면 뒤로 가는 놈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 입자 하나하나로 보면, 기체 분자로 보면. 하지만은 얘 어느 정도까지 크기를 가지고 볼륨을 가지고서는 추적을 보면 연속적으로 봐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 대기를 갖다가 이 기체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 무한소 입자가 연속체로 보는 거야. 그래서 대기 연속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흐름으로 봐서 우리가 이 대기는 불연속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되는 아주 작은, 근데 작은데 그것이 분자까지 내려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어떤 무한소 체적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를 연속체로 보고, 왜 그래? 연속체로 봐야지 미적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뭐 얘가 곡선 운동하고 나든지 뭐 이러면은 이렇게 뭐 곡점을 가지면 그 식을 2차식으로 표현되고 2차식에서 0이 되는 뭐 꼭지점이 나가지고 이 점을 구할 수 있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기의 움직임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그래야 미적이 되고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로, 그래서 대기는 연속체.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 대기 연속체? 뭐 그렇게 식으로 해서 혹시 뭐 이런 것들도 뭐 개념은 아느냐 해서 혹시 물어볼지 모르니까 얘가 그런 개념이 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대기를 이렇게 무한소 뭐 질량을 갖고 움직이는 뭐라 그러나 이 연속체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어느 한 지점에 딱 어느 시점에 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만은 어느 시점에 이렇게 스냅샷이라 그럴까?
딱 정지해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때 얘는 위치를 갖는 것이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 질점에 딱 있었을 때 얘는 고유값을 갖는다는 거야. 질량이면 질량, 뭐 온도면 온도. 이것이 한 개를 갖는 거, 두 개, 세 개를 갖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씩 갖게 된다는 소리야. 뭐 온도면 온도, 질량이면 질량, 뭐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특성값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어떤 뭐 스냅샷으로 봤을 때 그때 위치를 딱 정해지면은 그때의 그 물리량은 고유값을 갖는다는 뜻이야. 그래야 미적이 가능하고 우리가 수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이거 뭐 별로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이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유일한 값들이 표시하는 것이 질량이냐, 그걸 물리량이라 그러잖아. 뭐 운동량이라든지 뭐 해서 그런 값들을 가졌는데 그때 얘가 갖고 있는 질량이나 운동량이나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본 보존 법칙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어떤 보존을 가졌냐면 첫 번째가 질량 보존이 돼야 되는 거야. 어떤 것에서 질량 보존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룰 때 이 질량 보존이라 그러면은 질량은 갑자기 없어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기상학에서는 얘를 가지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이 공기가 이렇게 해서 수렴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기가 수렴을 하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일반 기상학이나 뭐 이런 걸 배워서 알겠지만 이제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얘가 여기 있는 공기 덩어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진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왜 그래? 얘는 지금 여기는 1000km인데 이거는 10km밖에 안 되잖아. 이런 공기 덩어리가 된다는 게 납작한 것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모양이 맞는다는 소리야. 공기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공기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 조망하는 공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한 서울시만한 공기 덩어리가 올라가는 거라고. 그럼 높이가 꽤 있는데요. 꽤 있어봐도 옆으로 보면 엄청 적은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광기모로 봤을 때 이 1000km로 봤을 때 이게 10km로 보는 거 아니야? 대기권이 10km 아니야.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부피가 늘어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신장되는 거라 그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부피 이렇게 해서 이건 좀 과장돼서 그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부피가 줄어들면서 키가 커지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랬어? 600헥토파스칼이라 가지고 무발상 고도가 되는 거라고. 근데 얘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공기가 수렴하면 마찰 때문에 해서 이런 방향으로 돈다 그랬지. 이렇게 도는 걸 뭐라 그래? 플러스 방향이고 저기압성 방향이라고 이렇게 정한 거 아니야. 그거는 처음에 정한 사람이 이걸 마이너스라고 정했으면 할 말 없는데 어떻게 북반구에서 모든 걸 이렇게 다 보면 다 이쪽 방향으로 도니까 이거를 플러스 방향으로 한 거야. 쉽고. 하다못해 우리가 그런 데서 살아서 그런지 유치원에서나 뭐 운동장에서 뛰어드는 애들 보면 어느 쪽 방향으로 많이 도나 한번 보세요. 대부분 이쪽 방향으로 도는 거야. 우리가 그런 데서 살아와서 그런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체전 같은 거 했을 때 어떻게 해? 트랙 도는 거 보면 다 이쪽 방향으로 도는 거야. 이게 편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부피가 줄어든다 그랬죠? 부피가 줄어들면 이 도는 속도가 팔 길이가 짧으니까 가공동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가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퍼져가지고 여기서 수렴하면 발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자, 여기서 들어온 공기나 여기서 나간 공기나 이 공기나 똑같이죠. 질량이 늘어나거나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때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가운데가 어떻게 돼? 올라가는 상속도가 얘가 이제 작으니까 됐다가 이게 커지고 올라가는 속도가 이게 빨라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최고 속도가 됐다 제일 낮아지는 거지. 그다음에 얘가 도는 심은 어떻게 돼? 여기가 제일 크다가 다시 넓어지면 좁아지고. 그래서 여기 무발상 고도가 이 도는 심 와도가 제일 크고 상속도가 제일 큰 데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끊임없이 나갔다 해서 그걸 연속방정식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연속방정식을 보면은 이게 상승 속도를 알 수가 있고 뭐 그런 방법도 상승 속도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야.
자, 상수속도를 왜 지금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기상학에서는? 우리가 지금 일반 기상을 배우고 열역학을 배우고 예보를 배우고 하는 거 뭐더라 배워? 예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죠? 예보를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근데 일기예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비가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온도가 낮아져야 되고, 온도가 낮아지는 방법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공기가 상승하는 거라 그랬잖아. 공기가 상승하면 비가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상수속도만 알면은 일기예보를 할 수 있고, 비 오는 예보를 할 수 있고, 얘기는 끝났어. 한데 뭐라 그랬어요? 이 상승속도는. 옆으로 가는 운동의 속도는 10m/s가 되는데, 얘 올라가는 건 cm/s 아니야. 초당 1cm, 2cm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관측이 되지 않고, 그래서 상승속도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역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수식적으로 구해서 여기서 회전속도를 구하고 기압이 얼마큼 떨어졌느냐 이거로 대변하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기상역학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상역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이해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구급 공부할 때하고는 좀 다르다. 구급에서는 그냥 어떤 원리가 딱 나오면 요렇게 결과식이니까 요거 왜 가지고 답할 때 찍자고 했지만은 여기서 우리 7번 문제에서는 좀 생각을 해보고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하고서 좀 하면서 하자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질량 보존에서 연속방 정식을 하고 그렇다면 상승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 이것은 운동량이 보존되는 것은 뉴턴 제2법칙에서 거기서 뭐를 하냐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단위 질량으로 봤을 때는 이 가속도만 가지면 힘을 구할 수가 있고, 힘을 구하면 여기 있는 물체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 이런 거를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운동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공기 덩어리가 있으면 얘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있으면 어때? X방향, Y방향, Z방향에 연축 방향으로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배울 거야. 연축은 안 움직이는 거야. 왜 안 움직이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또 배우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운동 방정식을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는 에너지 방정식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는 연력학 제일 법칙을 배우는 거야. 우리가 다루는 것이 이 기체를 다루고 있는 거야. 이 기체가 기체를 갖다가 그 특성을 나타내려면 압력하고 온도하고 볼륨으로 나타내야 되거든. 이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연력학 제일 법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본 연속 방정식, 운동 방정식, 연력학 제일 법칙 이거를 가지고서는 이 기상역학의 주 기본식이 돼 가지고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들을 가지고 또 이게 기본식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치예보를 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서 이거를 사람 손으로 일일이 계산 못 하니까는 컴퓨터를 계산해서 하겠다는 것이 이거야. 그래서 이것이 기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이 그 얘기야. 그러니까는 에너지 보존이라는 기본적인 물리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속 방정식, 운동 보존, 운동 방정식 또 연력학식 법칙 이런 기본 물리 법칙을 여기서 배우겠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 간의 또 관계에서 또 다른 식들이 나와. 그건 뭐냐면은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 인수분해를 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 어떤 수를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한 다음에 빼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러잖아. 이런 식으로다가 수식을 기본식이 하나가 나오면 그걸 자꾸 변형해 나가는 거야. 내가 필요한 식으로. 그래가지고 뭐 운동 방정식에서 와도 방정식이 나오고 뭐 경향 방정식이 나오고 오메가 방정식이 나오고 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배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에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기상역학이라고. 자, 그 다음에는
그 수학도 어느 정도 필요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보존 법칙이 왜 필요한 거냐면은 이 비유도 내가 말하는 거라서 이게 뭐라 그러나 뭐 교과서에도 없는 거고 어떤 대가들이 들으면 그따위로 가르치면 어떡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뭐 대학원을 가거나 뭐 박사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적어가서 하면 그때 가서 바꾸면 돼.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어. 지금 이제 무한소에 있는 그 부피의 공기 덩어리가 있다 그래. 얘가 움직이려 그러면은 어느 쪽에 힘이 가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그 기압경도력이라서 여기가 기압이 높고 여기가 낮으면은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운동방정식에서 여기서 그나마도 뭐 우리가 남북으로 안 움직이고 동서로만 움직인다. 그러면은 기압경도력의 뭐 X 방향의 신방 구하기 아주 간단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어떻게 돼요? 지구가 평평하고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았으면 이것만 돼서 간단하지. 근데 어떻게 하는데 지구가 도니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전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투수가 있고 여기 사람 A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전에 무수히 많이 했던 거 아니야. 여기서 공을 던졌더니 직선으로 갔는데 얘가 회전판이 돌면 어떻게 돼? 얘가 일로 가고서는 애매하게 B가 맞는다 그랬죠. 얘가 이거 B가 이렇게 B가 맞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관측을 어디서 해? 우주에서 관측해서 한 거야. 이게 지금 지구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지구잖아. 저기 우주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다 보면 이렇게 나가고 있다. 공이 직선으로 딱 나갔다고. 한데 우리가 지금 관측을 어디서 해? 여기에 붙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 붙어서 있는 사람이 회전판이 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 붙어서 살지만 지구 돈다고 생각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지금 돌면은 회전판이 가만히 있는데 여기 지금 A가 여기 있고 여기 관측자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그렇죠? B가 있어. 공이 이렇게 날아가지가 않고 어떻게 돼?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이 관측자는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여기 있는 공기가 지구가 돌지 않았으면 딱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하니까 운동방이 어느 쪽으로 쉬는구나 해가지고, 이런 거, 그러면 여기서, 전향력이라는 그 힘을 갖다 또 넣어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지구가 이렇게 해서 도니까는 여기서 상대적인 속도죠. 그러니까 얘가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얘가 이쪽 방향으로 크게 돌면은, 얘가 지금 여기가 서쪽이고 동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얘가 가만히 있거나 이쪽으로 가면은 오히려 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대적인 거고 또 그 다음에 지구가 돌아서 돌거나 또는 얘가 이렇게 곡선을 갖고 있으면 원심력이 여기다 또 집어넣어줘야 되잖아.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대기 운동에서 배운 거야. 그런데 또 있죠. 얘가 이렇게 가는데 다른 것도 다 없다고 쳐도 이쪽이 덥고 이쪽이 차고 그러면 얘가 또 방향이 또 바뀌지. 그런 것도 해서 공기가 움직이는 이런 식도 다 적용해야 된다고 한 건데. 그래서 이 힘들은 어떻게 돼요? 모든 힘이 표시되면은 F라는 것은 모든 힘의 총합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렇죠? 여기에 지금 뭐 기압경도력이고 뭐고 무슨 많은 것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적용해 갈 수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돼? 규모 분석을 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뽑는 거야. 그래서 어떻다 그랬어요? 얘가 규모가 조그맣고 막 그러면은 그때는 전향력 같은 거 빼버려도 된다 그랬잖아. 규모가 작으면.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회전판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던졌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되는 거, 중소규모 운동은 이거는 큰 차이가 안 나니까는 전향력을 생각하지 말자 그런 거 아니야. 중소규모 운동에서는 전향력이 안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종관에서는 이게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대포 쏘는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총 쏘는 거라서 겨냥하는 대로 맞아. 근데 이거는 대포로 쏘는 거라서 조금 벗어나지. 근데 여기는 미사일이지. 이거 해일풍 같은 거.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규모가 다른 것들은 같이 연산할 수가 없는 거지.
너무 작은 것들에 큰 숫자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규모 분석을 해서 필요한 실만 뽑아서 보겠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런 것 정도가 배운 것이 우리 뭐 일반 기상학이나 뭐 그런 데서 다룬 거라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뿐이겠어요? 여기가 수납대기라 그러면 연직으로 올라가도 안 된다. 뭐 아니면 얘가 경합대기라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가는 심생이 이런 것도 돼야 되고. 이번 같은 건 뭐 삼각 수납대기 같은 것도 나왔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포함되는 것들이 기상력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 뭐 공기가 산을 넘는 공기가 움직이는데 산을 따르면 얘가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 그러면 이걸 회전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갖다가 같은 고도에서만 따졌을 때는 우리가 절대와도만 따지면 되는데 이런 거 따질 때는 높이가 변하면 잠재와도 그러니까는 그것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대기가 어떤 성층을 갖고 있느냐, 수납대기냐 또는 경합대기냐 뭐 이런 것도 따라주고 온도가 분포가 어떻게 다르냐 움직이는 방법이 무지무지한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많은 걸 보면 어떻게 다 푸느냐. 항상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규모 분석을 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아주 작은 운동 빼버리고 아주 큰 운동 빼버리고 아니면은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미소 규모 운동만 추출하는 사람이면 중규모 이상 거 다 제거해 버리면서 그러면서 접근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상력학이 다른 것이 이거라는 얘기를 근 1시간 가까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지금 역학을 하게 되는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따지려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그 차원이라는 걸 따져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차원이 뭐냐 그러면은 우선 차원은 어떤 물리량이 나타났을 때 그 표시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그 물리량이 딱 어느 고전점에서 한 점에서 딱 있으면 고유값이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 고유값이 뭐를 표시할 수 있냐면 길이하고 이 무게하고 질량하고 시간 이 셋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떤 물리량의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려면은 그 물리량의 그 특징을 이 세 가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해서 온도에 관해서도 넣어주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걸 차원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또 차원 그러면 4차원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정신 이상한 사람은 4차원 세계에 산다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산다 그러기도 하고 또 4차원을 시간이라고 하고 이라고 하는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하고는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거는 다른 문제야. 이거는 어떤 물리량이 나타났을 때 그 개념을 딱 정해지면은 그거를 그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 세 가지로 표현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길이라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어떤 물리량이 있을 때 그 질점으로 이렇게 따져서 점으로 따지는 거 있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0차원이야. 점이라고 해놨더니 얘는 이 점은 크기도 없고 부피도 없고 단지 위치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0차원의 이 점이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여도 좋아. 그러면은 무한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어떻게 돼? 동서방향, 우리 기상학에서는 동서방향, 남북방향, 연측방향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면 이렇게 해서 이게 직선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직선을 1차원으로 여기 길이에 봤을 때는 그걸 1차원으로 보는 거야. 그다음에 이 선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계속 1차원이지. 근데 얘가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때는 이게 면적이 돼 가지고 얘가 2차원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L의 자승으로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만 있고 길이가 없을 때는 0차원이지. 그리고 길이만 있을 때는 그 길이만 나타내는 1차원을 이렇게 표시하고, 그래서 얘가 이쪽 방향 말고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그걸 2차원으로 폈을 때는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지.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그때는 면적이 나오지. 그거는 3차원에서 L의 3승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길이를 나타내는 것을 길이에서 L을 따고 무게에서 매스에서 M을 따고 시간에서 T를 따져가지고 어떤 수식이 있으면 이 식으로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만약에 속도 그러면은 속도라는 것은 이 거리를 뭐 센티미터 퍼 세컨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니까 이때는 어떻게 표시하냐고 LT 해가지고 1은 안 쓰고 T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이거 차원으로 표시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준 것들이 요거야. 자, 그래서 이 속도가 이렇게 있다면 가속도는 우리가 이 가속도하고 속도하고는 어떻게 찾냐면 얘가 일정한 속도 어떠한 단위 거리를 얼마만큼 갔느냐 나눠주면 그 움직이는 걸 갖다가 우리가 속도라고 그래. 근데 같은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면 그걸 등속도라 그래. 그럼 등속도로 움직이면 가속도가 제로야. 가속도가 없다는 소리지. 근데 얘가 속도가 변하면 그때 가속도를 갖는 거야. 그러면 가속도를 가지면 이거는 시간에 의해서 한 번 더 미분한 거거든. 그래서 얘는 센티미터 퍼 세컨 자승이 되거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L 쓰고 T를 마이너스 2승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속도의 차원이고 이건 가속도의 차원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고 항상 많이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차원을 물어보면 요즘은 안 나오겠지. 엄청 많이 나왔던 것이 기압의 차원을 이렇게 쓰라고 표시하지. 그래서 기압은 우선 정의가 뭐냐면은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CGS하고 MKS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이거 왔어요. 얘는 뭐냐면은 이 CGS 단위라는 것은 길이하고 질량하고 시간을 갖다가 어떤 단위로 쓰냐면은 센티미터, G는 그램, 이거는 시간은 T로다가 타임을 이렇게 쓴 거고, 얘를 기본을 미터로 한 거고, 얘는 킬로그램으로 하고, 얘는 시간은 그대로 T로 그대로 본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수가 시간이 작잖아. 그러니까 센티미터하고 뭐 1g이 움직이는 아주 작은 거, 옛날에 우리 고전력 따지고 뭐 이랬을 때는 이걸 갖고 했어서 이거 하고 우리가 뭐 에르그라든지 뭐 해서 아직도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 근데 실용적으로 쓰려면 이 수치가 너무 작아가서 이렇게 쓰는 것을 미터 킬로미터 T로 쓰는 걸 갖다가 우리가 MKS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과학자들이 이 단위라는 것이 다음번에 나온 것이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단위라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제일 쉬운 얘기를 요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선 제일 쉬운 얘기로 두 사람 더하기 세 사람이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다섯 사람 그래서 5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사람 둘에 사과세 더해지지가 않지. 단위가 안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의 고유값의 양을 표시하는 이런 것이야.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리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뭐라 그러나 같이 사는 데가 이제 같이 쓴 거지.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는 뭐 피트를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치 두치 뭐 이렇게 쓰면서 나라마다 다르게 됐었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전에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쓸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썼지. 근데 국제 간에 교류를 하다 보고 이제는 안 되잖아. 이쪽에서 고구마 한관 사겠다 그러는데 이쪽에서 킬로그램 단위로 팔고 그러면은 이거 환산하고 복잡하고 뭐 이러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했어. 미터법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척관법이라 그래가지고 한자, 두자 뭐 이렇게 쓰고 무게는 한관, 두관 또 뭐 이렇게 쓰는 것들 뭐 킬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준을 줬던 것이 이게 MKS 단위를 기준으로 둬가지고 든 거예요. 그래서 미터는 뭐 요 나온 거는 또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기상학에서는 이 미터법을 기준으로 한 이거를 쓰겠다는 거야. MKS 단위로 써가지고 길이는 미터로 쓰고 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하고 시간은 뭐 1초로 이렇게 쓰면서 이 단위로 쓰게 된 거야. 그래서 기압이라 그러면은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정의가 뭐냐면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이야. 그래서 단위 면적이면 미터 자승이 될 거 아니야. 누르는 힘은 뉴턴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이고 힘은 이거는 뭐야? 1뉴턴이라는 것은 1kg의 물체가 1m/s 자승의 가속도를 가지고 1m를 움직인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미터고 킬로그램이 미터 자승 세크의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인 거지. 그래서 얘를 미터 자승으로 나누면은 여기서 뭐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렇죠? 얘를 끼리 하면 뭐가 돼? 미터 3승이죠. 부피니까. 다니면 센티미터 맞다. 미터 자승이고 1kg의 물체가 1m/s 자승의 가속도를 가지고 1m를 움직이는 거. 미터 자승. 미터. 이 뭐야? 제가 이거 한번 한 게 있는데 미터 자승. 미터 자승 맞지? 킬로그램 미터/s 자승. 킬로그램 미터/s에서 맞는데 미터 자승 나누면 어떻게 돼? 두 개 힘이 없어지라. 1m. 그럼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진다고 지금. 그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킬로그램에 m 남고 t-2 있어. 이게 기압의 차원? m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L. L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승이면 맞지. 자승이니까 마이너스 1 남잖아. 자승? 아니지. 이게 자승인가? 미터 자승. 이게 자승인데. 그럼 L이 하나 없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계산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압의 차원을 쓰라는 것들이 한번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이 차원은 그런 것을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 온도 개념을 집어넣어서 보통 일반 물리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기상에서 온도를 따지고 뭐 이래가지고 온도의 단위를 하나 더 넣어서 차원에 L, M, T, 세타라고 해서 온도의 단위에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이걸 차원으로 표시했다 그래. 그래서 어떤 수식이 있으면 좌변하고 우변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둘의 이 차원이 같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야. 우변하고 좌변은 항상 다 여기 수식이 나오고 단위가 쭉 나올 거 아니야. 단위를 다 어떤 단위든지 차원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차원으로 다 표시했을 때 양쪽이 차원이 같지 않으면 그 수식이 틀렸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차원은 양쪽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동일한 물리적 차원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야. 단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했지만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해서 다음 시간에.